윤석열이 5.18 메시지로 내가 보기엔 재미는 보긴 본 것 같아요. 논란이 되긴 했지만 5.18 뭐 어쩌고저쩌고 독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되니까 또 자기 친한 친구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5.18 메시지를 다음 세대도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될 텐데 네. 왜 남들을 잘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나요. 아니 그리고 이런 전화 태용화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언론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멍을 맞추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지금 거죠. 윤석열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까지 다 받아 적는 기자들의 그 이름을 리스트업하고 있죠. 다 이제 윤석열 패밀리로 그냥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까지 기사를 실을 수가 있나. 특히 뭐 이철우 연대 교수랑 중마고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졌다 한들 그냥 개인끼리 사담 나눈 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비판할 의도는 없었다. 다만 나는 다음 세대에도 기억해주면 좋겠다. 5.18을. 네가 말 안 해도 다 기억해. 그러니까요. 닥치시오. 윤석열 씨. 거기에 대한 비판은 지금 뭐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유독 5.18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5.18이 그러니까는 인류 세계사 관점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시민혁명이고 가장 최근에는 촛불혁명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권을 사용했고 공격 행위보다는 방어 중심의 저항권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약탈과 폭력이 없었던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한 시민항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지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 연구되고 아직도 연구되고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자기가 기억 안 하면 남들이 잊어버릴까 봐 남들이 기억 안 해줄까 봐 걱정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본데 진짜 무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5.18 역사 왜곡 관련한 법을 모두가 반대했던 국민의 짐을 비판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이 낸 메시지나 저기 유승민 낸 메시지나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5.18을 왜 니들만 5.18의 상징성을 가져?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정부는 광주한테 잘했냐? 이런 식으로 유승민이 엮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뭐 최근에 와서 김종인이 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뭐 그쪽 국회의원들 뭐 몇 명 거기 다녀왔다고 해서 5.18이 뭐 역사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당신들이 그게 쇼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망월동 갈 필요 없습니다. 전두환 집 앞에 가서 당신이 발포 명령 전야고 한 번쯤 물어보는 기자회견을 해.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뭐 덕지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같은 사실은 기득권자인 자가 5.18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주인인 걸 보여준 거예요. 5.18의 정신이라는 게 예. 공권력이라고 하는 군대가 일반 시민들을 학살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빈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저항권 그러니까 헌법적 요소인데 민주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최소한 4.19, 5.18 그리고 박근혜 탄핵 촛불 같은 정도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켜켜이 수준을 올려왔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권력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그 무도한 권력들에 대해서 총칼로 맞설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 전에 뭐 동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정도의 그 역사를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건데 지금 검찰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 좀 이문정 검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군인이나 경찰도 독재에 저항하고 군대에 저항했던 자기 자리를 그만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검사는 한 명도 없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요 1년 전에는 5.18 어머니를 외면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저거 2020년에
5.18 등에 대해서 막 호소하는데 그거 그냥 쌩까고 가버리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이 사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됐던 유승민이 됐던 뭐 김종인이 됐던 그 광주 5.18 그 묘소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식의 그 사과를 하는 거는 정말 진정성은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뭐 전두환을 상대로 해서 정말 발포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집 앞에 가지 않고 광주의 그 5.18 묘소에 가서 그런 보여주기식 사과를 했다는 거는 표만 생각하는 정말 정치적인 쇼가 진짜. 아닐까 쇼가- 싶습니다. 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정말 진정성 전혀 없는. 좀 역겹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정도. 무슨 성일종이 이메일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줘.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분노를 넘어서서 진짜 모욕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한 윤석열의 이 이야기가 진심이었다면 검사 옷을 입고 있을 때 전두환 재산을 환원하는 거, 그 벌금 추징하는 거 더 빡세게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예. 이게 다 광주 전남에서 10%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그 통계 나오고 나서 이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작년 2월 달인데요. 윤석열이 광주를 가요. 이제 아까 윤석열의 그 자기 해명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 작년에 광주 갔을 때도 5.18 형식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2월 달에 가서 이제 윤석열이 가는 그 상황인데 그게 2020년 2월 달이면은 조국 장관네 그렇게 털고 나서 이제 근데 그 도청에 있었던 시민군의 유가족 5분이 아까 말한 그 저거 사진에 나왔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윤석열 총장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어떤 그 견해 왜냐면 여기 전두환 재판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성공한 쿠데타라고 그래서 처벌 안 했던 게 검찰이기도 해서 검찰총장한테 그런 저런 것들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저걸 그냥 쌩까고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사실 진실성 하나도 없고 그게 그냥 윤석열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윤석열이 이제 광주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숟가락 얻는 거지. 어차피 저쪽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 49대 51로 보는 거예요. 대선을. 예. 그래서 광주 사람들한테 이미지만 좋게 보이면 광주표 10표 뽑아오면 자신들한테 찍어오면 20표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 아니 호남 사람들이 10표만 더 자기를 찍어주면 20표를 뺏어오는 효과가 있잖아. 양자 대결일 경우에. 예. 그거 노리면서 지금 온갖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평상시 때 잘하란 말이야. 평상시 때. 그랬던 놈들이 그러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그때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어야지. 이제 와서 5.18만 되면 꼭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무서운 게 안산에서 10% 이상 나온다라고 이 통계가 또 나오면은 세월호가 민주당의 전유물이냐라고 말할 놈들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워요. 국민의힘 그 현수막 그 붙일 때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를 뭐 이어가겠습니다. 뭐 5.18 정신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다들 왜 쌍판대기를 활짝 웃는 사진을 다 쳐붙였어요? 아니 그렇게 기리고 이렇게 기억하면은 얼굴 빼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문장만 넣든지 국민의힘 현수막은 싹 다 자기의 그 사진을 갖다 박았는데 너무 활짝 웃고 있어요. 그 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글자나 이런 거 없이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라도 예. 자기 사진 빼고 이런 짓거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다 걸려 있잖아 지금. 예. 에이. 자, 뭐 그렇고 광주 이야기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이 이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근데 6월 달에 나올 거냐, 7월 달에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저는 윤석열은 아직도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또 메시지는 내. 그러니까 이자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인가에 그런 메시지 거기 방문해서 그랬다는 거야. 필요한 거 있으신 말하라. 그거 나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학교 방문하고 어디 피자 가서 두판 시켜주세요. 아니 정치인이 되려면요. 네. 실제로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한국의 뭐 시스템 반도체 뭐 그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잘 나간다고 하면 또 니들은 뭐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지 않냐, 뭐 대만 1등이니 이렇게 가리는 사이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문 대통령은 왜 삼성전자를 방문했는지 뭐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미지는 얻고 싶으니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뭘 알아야 질문도 하죠. 재밌긴 윤석열 하네. 성격에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는 압색해야 되는데 말이죠. 앞세계 대상. 그래서 진공관까지 싸그리 끌고 와야 되는데. 아니 뭐 6월 정확하긴 하네요. 근데 마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질문하기도 어렵고. 특히 그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큰 줄기는 읽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반도체에 너무 이렇게 많은 매출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반도체에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 같이 보이는데 삼성으로서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어떤 산업적 관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한 2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 금방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주식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게 네. 윤석열이 세상을 꾸준히 들어왔다면 이 시사에 관련돼 있는 경제, 사회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복지까지 정책까지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런 짓을 안 했으니까요. 머릿속이 윤석열 뇌구조 압색 90 뭐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어쨌건 지금 그 왜 6월 달이고 7월 달이냐 이제 여러 뭐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6월 11일 날이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럼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과연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게 이성윤 지검장이 퇴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퇴임하면 그 다음날 바로 대선 출마 선언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1일 날은요. 6월 21일 날은 민주당이 이제 9월 달에 대선 주자 뽑는 경선이 있잖아요. 그 3개월 전에 예비 대선 주자 활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고 7월 24일 날은 윤석열의 원래 임기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자기 임기가 지금은 그만두긴 했지만 끝나는 날까지는 정치 활동 안 할 거다라고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염치가 있는 인간이 그 중간에 그만뒀겠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최대한 늦게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일찍 나와갖고 막 뭔가 매를 맞으면 자기 타격이 훨씬 클 거라고 보는. 그렇죠. 검증 국면에 들어가기 어. 시작하면 정말 그 가족들까지 싸그리 털릴 텐데 그게 이제 차례대로 이제 장모님 먼저 그다음 이제 와이프 그다음 본인이 털리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리들이 많으니까. 근데 늦게 나오든 일찍 나오든 매 맞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간을 보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김종인에게 아직도 전화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내가 보고 싶었던 그 토론의 두 가지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이 현직일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꼭 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토론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윤석열 올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짹짹 걸어봐야 홍준표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다 웃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타는 아까 말한 오세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오세훈은 최근에 그 이야기인 거죠. 자기 분석을 했더니 개혁적 분위기에 이 보궐선거에서도 그나마 오세훈이 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이 찍어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오늘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윤석열 싱크탱크라고 해서 33인 포럼이 발족했다는데 거기에 진중권이 이 새끼들 봐라 이게 33인? 33이. 혹시 자장면 집에서 모인 건 여러분 아니죠? 그거 아세요? 그 3.1 운동할 때 33인의 그 인사들 중에 대부분 다 변절했다는 거? 맞아요. 실망스러워요 진짜. 아, 애잔하다. 이렇게 저 이재명 지사 광장 포럼 뭐 15,000명 뭐 이렇게 발기인 등록하고 그 이야기잖아. 사이즈가 다르네요. 33인 이야기 들으니까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연해 근데 보인다. 그 윤석열 측에서는 우리랑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거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윤석열 의지랑 상관없이 줄대기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윤석열 측에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정치권 이런 똥파리들이 굉장히 중요해. 관심도 없는데 주위에서 거기 줄 서갖고 이미 윤석열 돕기 위한 세력화 시키는 게 나 이게 이런 게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윤석열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진중권이 이제 딱 이름 올렸다는 게 새끼 진짜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시점이 되면 반문 인사가 돼가지고 정권 교체해야 돼. 윤석열이 나중에는 진중권 같은 캐릭터는요. 그게 전두환이라고 할지라도 찬성할 놈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내가 열심히 막 정권 교체나 이런 걸 도와줬는데 나한테 감히 어떤 이득도 안 줘?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자에 가깝고 이 자가 어떤 특정 순간이 되니까 반문으로 돌아서 가지고 계속 저짓거리 했던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결국에는 그 온갖 악플을 맞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해가막 돌아가지고 이 세상은 민주당만 아니면 돼. 이걸 외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캐릭터는 이제 앞으로 뭐 자기가 믿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한 집권 후반기 한 2, 3년 차 되면 똑같이 또 돌아서서 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채워나갈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좀 뭐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나도 말하기 싫어. 싫은데 언급을 안 하면 일반 기성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반박이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끌어오는 거예요. 안타깝지 나도 내 입에 진중권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진중권 안 들은 기사입니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서 보면 그간 그럴듯해서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 같은 그 어마무시했던 기득권의 검찰 권력이나 국민의 짐을 돕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진중권 마음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을지언정 가치 평가하면요. 예. 수백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 역사의 반민족 세력들을 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잘하는 정부인데 지가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테 한 명분을 지어주는 거죠. 당신들을 집권하길 바란다고. 예. 그냥 미친놈인 거죠. 세상 어떤 게 예를 들면 진중권한테 문재인 정부가 진중권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국민의 짐보다 못합니까? 하다 못해. 노동환경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마찬가지죠. 그 어떤 걸 대비해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저 국민의 짐에 비할 바가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정권 바꾸는 요소로 내가 등장을 하면 나중에 진중권 총리하겠다? 별 미친놈이 다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중권은 자기한테 뭐 밥그릇 하나 안 챙겨주니까 뭐 삐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죠. 밥그릇 이렇게 뭐 밥풀 떼기 하나라도 챙겨 먹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에는 초라해지는 건 정해져 있는 수순이잖아요. 또 열외가 되면 또 총질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진중권이 그러니까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는 거 실패하고 돌아온 그 분야가 미학이잖아요. 미학 참 그 원래 아름다움을 밑자인데 진중권은 그거를 쌀밑자로 바꿔가지고 혼자서 밥그릇 챙기고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 어쨌건 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윤석열을 겁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되고 대선이라는 게 꼭 인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같은 캐릭터는 사실 다음 대선에 확실히 먹히긴 할 거예요.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후보잖아요. 그런 그 대선의 컨셉으로 가면 윤석열은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전 질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연구소 가가지고 뭘 도울 건 없냐 이렇게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 토론 한번 보고 싶다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토론했을 때 속성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내가 대선 주자가 돼 있더라고. 수도 없이 정치와 정책과 복지와 남북관계 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 분야에 모르는 게 없어져. 그 정도 학습이 돼야만 대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대선 안 나가니까 윤석열 대신 나가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까지 합시다.